국가 최고 통치자의 자리 대통령. 고뇌에 찬 대통령의 하루하루는 곧 대한민국 60여 년의 역사였다. 정부 수립, 6.25 전쟁,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인한 하야까지 혼란했던 초기 정부 이승만 대통령. 혼돈 속의 내각 책임제 대통령으로서 2년여 만에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했던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5.16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후 18년 장기 집권을 기록한 박정희 대통령.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우리나라 현대사는 더 큰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다. 갑작스런 박정희 대통령 속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나 결국 8개월 만에 대통령직을 하야한 최규하 대통령. 국민들의 들끓는 민주화 열기를 꺾고 또다시 군사정권 제5공화국을 연 전두환 대통령. 그의 후계자였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며 탄생된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신군부 세력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격돌하며 대한민국 새 역사를 써내려간 제5육공화국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그날들을 만나보자.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 이곳에서 총성이 울렸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가 쏜 사람은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나는 괜찮다라는 담담한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박정희 대통령은 숨을 거둔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11.6 시해 사건의 전모를 발표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카메라 앞에 나타난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카카,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거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제가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해주십시오. 계엄사령관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하겠다는 제가 신청을 위해 최규하 대통령 당선자를 찾아간 전두환. 하지만 최규하는 국방장관의 허락 없이는 재가를 해줄 수 없다며 거절한다. 정승화 참모총장이 그 자리에 간 거는 묵시적으로 김재규에 동조하여 안가에 간 거 아닙니까? 김재규가 죽었다는 걸 알고도 6시간 동안 보안소에서 김재규를 잡을 때까지 6시간 동안 이럴까 저럴까 눈치를 본 사람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을 하고 김재규와 같이 조사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하니까 물리적인 힘을 해서라도 정승화를 조사해야 된다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있는 음모였다는 게 드러난 게 그 점입니다. 재가가 될 줄 알고 그 시각에 이미 육군참모총장 한남동에 있는 공간에 체포 연행조를 보낸 것입니다.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김재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허욕에 사로잡혀 박정희 대통령을 단독 시해했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전두환은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상관인 그를 강제 연행한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훗날 12.12 사태를 이렇게 주장한다. 잘못된 부하 일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협박하고 밤중에 총을 대고 저를 납치해 감으로써 분명한 군사 반란입니다. 12.12 사태로 정승화 참모총장은 구속되는데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하는 무력 충돌이 있었다. 충분히 합법적으로 근거를 대가면서 정당하게 수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거받지 않고 자신들의 무력으로 현직 계엄 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려 했다는 것은 군부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무력 행사였다, 불법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혈 사태로 연행을 감행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서울 시내 병력을 배치하며 군권 장악을 드러냈다. 12.12 사태에 대한 전두환과 신군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 12.12가 나기 이전에 12월 5, 6일 때 재판이 시작될 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정승화, 이제 그런 김재규에 가까운 패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는 이거 뭔가 난다, 수경사가 동원이 되고 특전사가 동원이 되면 이거 뒤집어진다, 막아야 된다. 전두환과 뜻을 같이 한 신군부는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한 모임 하나회였다. 짭짭짭 넣고 이 김성수가요. 전두환이 청와대를 경호하는 대대장으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권투 경기 중계 때마다 그를 찾았다. 권투 해설자 대신 입담 좋은 그의 중계 방송을 듣기 위해서였다. 진짜 잘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야 되겠어요. 네네네. 자 거리 유지. 전두환은 이렇게 박정희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79년 11.6 그 직전쯤에는 이미 전두환 소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양아들이다 하는 소문까지 한간에 많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그 전두환 소장은 일산장 한 직후에 보안사령관으로 79년 봄에 발탁이 되지요. 그거는 군 승진 보직 인사에서 2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자 하나회도 세력이 커졌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 전두환과 12.12 사태를 일으킨 그들은 이듬해 5월 또 다른 사건을 도모한다. 80년 서울의 봄, 학생들은 신군부에 의한 안개정국 속에서 계엄 철폐와 조속한 민주화를 요구하며 격렬한 가두 시위를 벌였다. 1980년 5월 17일 서울의 봄을 기대했던 대한민국에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금지령과 함께 전국 대학 휴교령이 떨어지는데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시위 현장에는 군 병력들이 배치되는데 5월 18일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동원되어 대학생들을 강경 진압한다.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보고 분노한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을 형성하고 군부 세력에 맞선다. 그러나 무기와 훈련으로 무장된 군부 세력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광주 시민들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만다. 집권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12.12도 유혈 사태를 빚었고 또 5.17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망자 수가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최규하 대통령 하야와 함께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1년여 만에 최고 권력자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12.12 사태와 5.18 민주항쟁에서 빚은 유혈 사태는 씻을 수 없는 원죄로 남아있게 된다. 제5공화국 시절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표정은 더욱 무거웠다.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시국이 어수선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도 어김없이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되었는데 야간 통행 금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리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행해지고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 단속에 걸리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던 그 시절, 젊은이들은 통행금지가 풀릴 때까지 유흥을 즐기기 위한 기발한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조선호텔 안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그러던 장소로 애용이 됐는데, 어느 날 새벽 한 3시쯤 된 것 같은데 가수 박상규 씨가 나타났어요. 그래 보니까 잠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야심한 밤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기는 왔느냐, 야간 통행금지 상황에. 그랬더니 박상규 씨가 재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잠옷을 입고 칫솔을 하나 물고 이제 쭉 걸어가다 경찰이 나타나면 이러고, 왜 밖에 나와? 집이 여기인데 그냥 다퉈가서 나와서 양수질하고 있는 거라고. 그 경찰이 지나가면 또 쭉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잠옷바람에 양추 이 칫솔을 들고 그리고 그 호텔까지 나타났던, 그럴 만큼 삼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야간 통행 금지는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었던. (1981년 11월) 여야당은 대통령에게 야간 통행 금지 해제를 건의한다. 과연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통금 해제 안을 받아주겠느냐, 별로 그렇게 대비를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월 4일 날 첫 국무회의를 하면서 바로 그냥 통금 해제를 하는데, 바로 오늘 저녁부터다. 그 오늘 저녁이 바로 1월 5일입니다. 1982년 1월 5일 야간 통행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는 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한다. 예상보다 빠른 시행에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경찰은 초비상이 된다. 해제됐다는 얘기를 오전에 듣고 또 몇 시간 후에는 저희 때 전두환 대통령께서 사항을 점검하시겠다. 그때 저는 이제 서울시경 경비과장으로서 통금 해제에 따른 대책도 수립해야 하고, 또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오시니 또 브리핑 자료도 준비돼야 하고, 사실 그날 참 정말 평생에 바쁘고 아주 참 당황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시행되자 경찰서로 새벽 시찰에 나선 전두환 대통령. 통행 금지가 없는 서울 밤거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치안 확보에 자신이 있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대답을 그래 하고.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었던 것이 치안 문제였다. 하지만 많은 혼란이 있을 거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밤거리는 조용했다. 그 당시 신문에는 동네 개들만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에 적응을 못해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짖는다는 재밌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로 거리에 이변은 없었지만 밤 문화는 바뀌었다. 시내 야경 버스, 심야 영화 상영 등이 이때 생겨난 것이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가 느닷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모두들 처음에는 어리벙벙했었어요. 그 일부러도 한번 2시에도 나가보고, 별로 뭐 통제가 없으니까 이거 참 자유로운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실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배신감? 아니 뭐 하려고 우리 이렇게 묶어놨었지 그동안? 그런 뭐 조금 의외로운 느낌?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외에도 두발이나 교복 자율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시절엔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창단되기도 했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전두환 대통령은 스포츠 대통령이란 별명도 얻게 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때 그 축구부 골키퍼가 됐고 스포츠를 뭐 좋아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비판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집권 과정에서 또 전적 부당성 뭐 이런 게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는 국민들 관심을 많이 스포츠 쪽에 많이 돌렸죠. 그래서 그때 그 집권 시절에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가 그때 다 생겨났고, 이 시기에는 스포츠, 스크린, 성인 문화가 큰 활기를 띠었다.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끌기 위한 과감한 조치와 다양한 정책이 물량 공세로 등장했던 5공화국. 서슬퍼런 군사 정권에서 오히려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아이러니한 시절이었다. 일련의 사회, 문화, 경제, 정책 자유화 조치가 체적이 되는 거죠.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젠 좀 국민들이 이해해 주겠지.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 88 올림픽도 할 것이고 또 그 당시 경제가 쭉씩 상승하는 상황이었어요. 집권 과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매진한다. 그 결과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1%를 기록하며 단군 이래 최대 경제 호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출범 당시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좋지 않았다. 국정 전반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당시는 2차 석유 파동으로 배럴당 유가 가격이 50% 이상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경제 사정이 최악이었던 것이다. 제2차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아주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또 노풍 피해라고 그래가지고 다수학 품종의 그 쌀이 그 병충해로 인해서 아주 대흉작이 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군부로서는 당연히 경제 쪽에 올인을 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했겠죠. 경제 살리기를 5공화국의 목표로 삼은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서 강한 통치 스타일을 발휘한다. 신병년 부총리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1년 뒤에 그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잡히지 않으면 그 보고서 한 자리 숫자로 안 잡히고 가령 10% 이상이 된다면은 그 10% 이상 됐다고 하는 보고서와 부총리 사표를 같이 써서 가져오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행 총재 출신 신병현 부총리. 우리 부총리께서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잡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 또는 직무가 필요하다면 난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 밀어붙이기 시기였지만 정책 추진은 적극 밀어준 전두환 대통령. 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21.4%에서 7.2%로 떨어졌다. 인사를 이제 잘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니까 경제는 확실히 경제 전문가에게 맡긴다. 김재익 경제수석을 임명, 경제 전문가 등용에 가장 빛을 발한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실어준. 미국 스탠퍼드 대학 박사 출신의 경제기획원 국장이었던 김재익.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춘 경제학자이자 공직자인 그를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경제수석 자리에 앉힌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쁘냐. 군인한테 인플레이션의 나쁜 점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유를 들기를 히틀러보다 나쁜 놈입니다. 히틀러는 유태인만 이렇게 죽이고 이랬지만은 인플레가 심해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려운 경제 현상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좋아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이에 탁월한 재주가 있던 김재익을 신임하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경제 전반에 대한 과외를 받고 있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죠. 내가 대통령 수업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내 부하든 신무장한테 내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위에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상관한테 배우듯이 난 신무장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쪽집게 경제과외 선생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새벽 일과 후까지 배웠다. 이 양반은 뭘 알으면 꼭 한번 자랑을 해야 돼. 한 번은 KDI 부원장이
환율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환율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환율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 했다가 대통령한테 혼이 난다. 당신 그 환율을 그렇게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그래서 환율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학 박사한테.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경제 과외를 해주었을 뿐 아니라 경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그는 정부 예산 동결을 주장했는데 정부 씀씀이를 줄여 은행 차입금을 갚아야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이었다. 예산 동결이라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김재익이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겁니다. 세금은 원래 예정대로 들어오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금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쓰는 돈은 줄이거나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흑자 예상이 날 거 아닙니까? 그 흑자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썼어요, 실제로. 정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시중에 돈이 늘어나서 물가 안정을 해치는 그런 오랜 타성을 끊어버리겠다. 김재익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전두환 대통령. 총선에서 져도 양보할 수 없다며 84년 예산을 83년과 같이 동결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로 급격히 떨어져 물가 안정을 이루었다. 또 86년부터는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3저 현상이 일어나 집권 말기에 1인당 GNP가 3,000달러가 넘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은 그게 독재 정권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이러니컬한 것은 바로 그 덕분에 그 건전 재정의 기초가 그 당시에 마련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재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건전한 나라다.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국제수지 흑자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인재 등용과 경제 공부에 적극적이었던 그가 이룬 성과였다. 하지만 고도 경제 성장에도 민심을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 호황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대 앞에서 정리를 딱 하고 이제 내 사이가 바로 되는가 싶어서 나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커다란 굉음과 함께 주위는 아수라장이 된다. 천정에 설치되었던 폭탄 3개 중에 1개가 폭발한 것이다. 이 폭탄 테러는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이 자행한 사건이었다. 사건 하루 전날 중립 국가들과 외교의 지평을 높이고자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비동맹 6개국 순방길에 나섰던 전두환 대통령. 그가 첫 번째로 찾은 나라가 바로 미얀마였다. 미얀마는 한국과 교류가 거의 없고 북한과는 수교를 맺은 국가였다. 도착 다음 날 전두환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아웅산 국립묘지 참배였다. 아웅산 국립묘지는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의 이름을 딴 곳으로 미얀마의 국가 요인이나 유공자들이 묻혀있는 곳이다. 행사는 10시 반에 하는데 한 26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이계철 대사가 와서 우리 보고 정렬하자고. 대통령께서 곧 오시니까 정렬합시다 해서 참배대 앞에서 정렬을 딱 하고. 서석준 부총리, 김재익 경제수석 등 공식 수행원 15명이 먼저 도착해 전두환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알맞게 시간 딱 맞춰서 범인들이 이걸 누른 거죠. 근데 전 대통령께서는 2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24분에 출발하셨단 말이에요. 4분 차이. 그러니까 눌렀을 때 누르고 난 뒤에 조금 뒤에 이래 오신 거예요. 북한의 테러범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오이 폭탄을 터뜨린다. 폭탄이 터짐과 동시에 서석준 부총리, 김재익 경제수석 등 정부 강요들과 기자, 경호원 17명이 숨졌다. 이 사건 후 미얀마는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다. 테러범들, 북한 공작원들이 이제 보기에는 멀리서 이제
태극기를 단 차량이 오는데 그때 때마침 거기 군악대 의장대 애들이 그 진홍곡을 연주하지 않습니까? 이제 헌화할 때 그거 연습을 했습니다. 진홍곡이 울리는데 태극기를 단 차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대통령 차량으로 오인을 하고 버튼을 누른 거죠. 안내를 맡은 라잉 미얀마 외무부 장관이 늦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버마 외무부 장관이 전 대통령이 계시는 그 영명항까지 10시 한 15분쯤은 와야 되는데 안 왔다 이제. 차를 타고 일로 오는 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택시 같은 게 쉽게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 한참 있다가 택시를 잡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습니다. 사건 직후 전두환 대통령은 추가 테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는다. 뭐 그거 보면 그거는 이제 시체도 있고 나 같은 부상자도 있고 있지. 쭉 이제 돌아가시는데 내 앞에 떡 서시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보신 거예요. 최재욱 장관은 그 당시 두개골이 함몰되고 손발에 큰 관통상을 입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못 알아보는 줄 알고. 제가 최재욱입니다. 최 비서관. 아이고 다행이구만. 이게 전면전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원수가 그 정부 강요 대부분을 이제 살해한다면 그것은 꼭 그 자체도 전쟁 도발 행위가 되고 또 전면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그런 행동을 벌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격앙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공포와 분노가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휴일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국내에 긴급하게 전해졌다. 비상체제가 선포된 가운데 온 국민들은 침통함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웅산 사태 희생자 합동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거행된 후 여의도 광장에는 100만 명이 운집하며 북을 응징하자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군부에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역사 11기고 바로 아래 기수인 사람들이 그 당시 야전군 쪽에서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많이 격앙되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뭐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따로 계획을 비밀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북한의 김일성을 암살하자. 군 지휘관 몇몇은 벌초 계획이란 작전명 아래 특수부대원 30명이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하여 평양에 도착. 김일성 주석궁을 파괴한다는 작전을 세웠으나 실제 그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북한을 응징하자는 소리를 높이고 내고 있을 텐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말립니다. 일선 사단장까지도 직접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만약에 북한을 공격할 일이 있으면 내가 버튼을 누른다. 전두환 대통령은 전장 부대를 순시하며 군부의 동료를 잠재우기 위해 나선다. 전두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응징을 적극 말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테러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좀 미온적인 대처로 끝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회가 필요했던 일들이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발도 수용할 수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큰 문제였어요. 훗날 공개된 미국 외교 문서를 보면 그 당시 미국은 전쟁을 않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태도를 반기며 한국 안보 강화를 공약한다. 우리는 한참 발전 도상에 있는데 아주 활발한 그것을 전쟁으로 우리 일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제를 시키고 하셨다고 봅니다. 군사 정권으로 탄생된 전두환 대통령이었지만 올림픽이란 거사 앞에 전쟁 대신 안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13대 대통령 당선자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1988년 2월
대통령직을 퇴임한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단임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이로부터 6개월 후 1988년 9월 17일 88 올림픽 개막식이 성대히 거행됐다. 그러나 올림픽에 남다른 애정을 기울였던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운동본부 기금횡령으로 구속되고 전두환 대통령 본인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불참을 한 것이다. 올림픽은 잘 치러야 되니까 이 기간 내에는 서로 정치 논쟁하는 거는 이제 휴전을 하자. 그 기간만 좀 정치권이 조용했지. 그 전 또 이제 88 올림픽이 끝나자도 바로 또 이제 50 청산 문제가 이제 제기가. 1988년 13대 총선에서 여당 민정당은 참패했고 13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다. 야당은 목소리를 높여 50 청산을 요구한다. 제대로의 국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노태우 정권을 목조릅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하죠. 50 청산, 광주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를 이제 보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라는 것이 야당의 요구고, 아주 확고한 것은 나는 전임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대통령일 수가 없다. 그 시절 퇴임한 전두환 대통령에겐 분통 터지는 소식이 전해진다. 카카, 백담사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야? 나보고 시골로 가 있으라고? 차라리 암살범 보내서 날 쏘라고 그래? 암만 대통령이라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귀싸대기 맞는다! 노태우 대통령의 말을 전하러 온 박철원 전 장관에게 크게 격노한 전두환. 노태우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50 청산을 동조하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결국 이순자 여사와 함께 연희동 집을 떠나는 전두환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통해 재임 기간의 과오와 친인척 비리를 사과한 전두환 대통령은 깊은 산속 강원도 인제 백담사로 향한다.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쇠타를 걸치 쇠타. 아주 그 촌 할아버지들이 입는 그런 쇠타. 추우니까 이렇게 그 쇠타를 막 이러는 모습으로. 근데 이 모습이 좀 너무 초라해 보였고,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때 권력의 정상에 있던 분인데, 이 세상에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이기 중에서 진짜 가장 편한 이기가 뭔 줄 아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 자동차, 뭐 전화, 뭐 몇 가지 얘기는 다 아니야. 바로 이 의자야. 이게 절에는 단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느 스님이 어제 의자 하나를 가져왔는데, 야, 앉아봐. 이렇게 편하고 편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 의자라는 것을 내가 지금 요새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의자 하나에 만족해야 했던 백담사 생활. 권력 무상이 뼈저리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시절 백담사로 찾아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 삼중 스님. 과거 사형수 구명운동에 전두환 대통령이 도움을 줬기 때문이었다. 내가 쑥 들어가니까 이상하거든요. 나를 기억을 못해요. 기억할 리가 없지. 그 내가 먼저 얘기를 딱 꺼내. 한 사형수를 살려주셔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말씀이 답이, 저도 스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백담사에 머물며 과거를 돌아보게 된 전두환 대통령은 새벽 예불까지 드리며 마음의 평정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광주비리 특위, 50비리 특위 등 국회 특별위원회는 그에게 국회 증언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국회 증언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은 1989년 12월 31일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된다. 광주 민주항쟁 당시 자신에게 발포 명령권이 없었다는 등 민주항쟁과 오공비리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혀 야당 국회의원들의 크나큰 원성을 듣는다. 그 당시 전두환 부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순자 여사가 쓴 백담사 수기를 보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울분과 고립감에 몹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 힘든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일반인들과의 접촉에 적극 나선다. 백담사에서 어떤 강연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 일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오면은 한 200명 단위로 이렇게 그 법당에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본인이 재임 기간 동안 했던 그 물가 안정, 여기 경제 부분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긍지가 상당히 강하고 그렇더라고요. 백담사에서도 항상 강연할 때 그 말을 하고 그때 당시 노태우 정부의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또 비판도 하고 그런 모습이 뭐 상당히 인상 깊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마음의 평정을 찾은 전두환은 더욱 열심히 예불을 드렸다. 최고 권력자에서 세상 유례 없이 절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전직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 생활은 춥고 외로웠다. 하지만 유혈 사태로 권력을 쟁취한 그의 원제는 계절이 바뀌어도 국민들의 분노를 녹일 수 없었고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2년이란 시간을 고스란히 백담사에서 보내야 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노태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씩씩한 군인 출신이었던 그도 한강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다. 50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2인자 노릇을 했던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이른바 전두환 직계 부대들이 상당한 견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그룹 내에서도 전두환계 성골이 있고요. 노태우계 뭐 육두품인지 진굴인지가 있어서 그 내부에서도 조금 갈렸어요. 육사 11기 시절 노태우는 동기인 전두환을 만난다. 내성적이었던 노태우와 달리 전두환은 활달했지만 두 사람은 대조적인 성격으로 더욱 친해지게 된다. 노태우는 동기인 전두환에게 공수부대 여단장 등 주요 보직을 5차례나 물려받으며 전두환의 후임자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인자로 아무리 충성해도 전두환은 노태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확정해주지 않았고 노태우는 홀로 분을 사귀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아예 노태우 이렇게 딱 못 박아 키운 건 아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수. 군 출신으로서는 노태우 또 후보, 그리고 민간인으로서는 또 노총리, 그리고 나중에 경호실장 장세동 씨를 또 안기부장도 시키시더라고요. 아, 이분도 또 할 수 있는 또 한 분일 수 있을 수 있겠다. 참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뭐 한 본인이
여러 명의 잠재적 대권 후계자들을 곁에 두고 서로 견제 및 경쟁하게 했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췄다. 노태우 대통령이 늘 쓰신 말씀 중에서 참용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참다운 용기라는 뜻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그리고 기다리자. 한없이 기다리는 양반이. 그러니까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충성하는 노태우를 후계자로 삼기로 한 전두환은 1987년 6월 10일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후계자임을 공식 발표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까지 노태우의 시련은 계속되고 있었다. 6월 10일 노태우 대표를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선출하는 날 야권, 시민사회단체, 학생들이 거리로 몰려 나옵니다. 대통령 후보로 당선돼서 손을 번쩍 드는데 서울시청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과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4.13 호원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22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그날의 노태우 심정은 어떠했을까? 시내가 온통 체류탄 가스 냄새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참으로 착잡한 느낌이다. 그날 밤 거의 한숨도 못 잤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기쁨보다도 앞으로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따라서 내 스스로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놓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긴급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6월 23일 노태우 대표께서 급히 불러서 만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하자고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마음이 굳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자면은 김대중 사명은 복권, 구속자 석방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드렸다. 국민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노태우.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며 김대중의 사면 복권 등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발표한다. 시민들은 크게 반겼지만 온 국민이 기뻐한 6.29 선언에는 숨은 내막이 있었다. 근데 6월 25일 오전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하고 합의를 본 것이 이것은 노태우 대표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서로가 합의를 했다. 이에 본인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획기적인 민주발전 국민화합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6.29 선언에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치밀한 계산도 엿보였다. 김대중이 사면 복권되면 김영삼과 경쟁하게 될 것이란 추측을 그들은 하지 않았을까 싶다. 추측대로 김영삼, 김대중은 경쟁자가 되어 등을 돌린다. 각기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 양김 후보 단일화의 꿈을 무산시킨다. 처음으로 근대적 선거 기법이 도입됐던 게 13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걸 가졌던 게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보통 사람의 시대한 슬로건도 그것을 노는 거고요. 애 안고 있는 거, 부드러운 이미지. 그전에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포스트 보십시오. 다 이거야. 이런 거라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은 양김 행보에 상관없이 보통 사람의 이미지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 노태우입니다.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와 함께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섰던 노태우.
그는 왜 보통 사람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것일까? 1986년 아시안게임, 육상에서 가난한 여중생 임춘애가 3관왕이 되는 등 보통 사람이 스타로 떠오르는 시기였다. 그 엄마가 라면밖에 못 먹였는데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라는 규정을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보통 사람이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게 시대 정신에 맞는다. 노태우 후보가 보통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중산층이 많았던 그 시절, 자신도 보통 사람 중 하나임을 내세웠던 노태우는 군사 정권에서 대통령에게 부르기 힘든 물태우란 별명도 받아들인다. 인내와 통합의 유연한 그런 정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시대가 물태우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의 그런 노태우 시대. 혼란이 많았던 대선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통 사람 이미지를 꾸준히 밀고 나갔던 노태우는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쁨을 맛본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수교 후 관계가 급진전한 우리나라와 중국. 1992년 수교 당시 63억 8천만 달러였던 두 나라의 교역 관계는 지난해 2206억 2천만 달러로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육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공산권 나라들과 수교를 맺게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였다. 예전에 반쪽 올림픽이 아닌 동구권 나라들이 대거 참석한 88 올림픽을 계기로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적극 펼친다. 88 올림픽 직전 동구권은 사회주의 몰락으로 탈냉전의 시대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은 급물살을 탄다. 노태우 정부의 큰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북방 정책이죠. 북방 외교에 물꼬를 튼 것은 헝가리였다. 88 올림픽 때부터 헝가리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며 대화의 장을 열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비밀 특사를 보내 수교를 추진. 89년 2월 정식 외교 관계를 맺는다. 그 시절 비밀 특사는 신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북방 정책 또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가 포용 정책으로 북한을 비밀 방문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권적 차원에서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이 수반된 모험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지구상에서 유서를 가장 많이 써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 북방 외교의 대상국은 소련이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을 맡고 있는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친서를 보냈던 노태우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 방문 중인 그와 면담에 성공한다. 그 사람들이 하도 자세가 고자세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들 보고 이왕 만나서 사진을 한번 찍자고 해도 그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비공식적인 회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혀 그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990년 6월 4일 샌프란시스코로 직접 날아가 고르바초프를 만났던 노태우 대통령. 철저한 감시 속에 경직된 분위기로 첫 만남을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보드카가 인기가 좋다는 말로 말문을 연 노태우 대통령에게 고르바초프도 마음의 문을 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다. 그 당시만 해도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뭐 소위 슈퍼파워의 하나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요란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소련의 KGB도 와서 경호원을 하고 정신이 없고 소련 경호원이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밀치고 이게 하고는 이런 상황도 연출되고 그랬던 거죠. 경호원들의 틈바구니에 빠져가지고서 엘리베이터 타는 자체가 그렇게 용이치 않을 정도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한국과 소련 두 나라는 석 달 후인 1990년 9월 30일 수교 관계를 맺는다. 그 후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소련을 첫 공식 방문, 한반도 평화에 양국이 협력하겠다는 모스크바 선언을 채택한다. 우리나라는 소련과 손을 잡으면서 안보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시켰고 한국의 유엔 가입도 성공케 만들었다. 공산 국가와의 북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다음 북방 외교 대상국은 중국이었다. 언제나 신중함을 기하는 중국이기에 소련과 수교를 한 후 접근하자는 전략이었다. 예상대로 중국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장관급까지는 전부 한국, 중국 수교의 긴급성을 다 인정을 하고 동의를 했는데 혁명 1세대들, 등소평 선생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 한 5명이 북한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좀 자꾸 늦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한 얘기를 편지로 써주면 자기들이 전달하겠다. 아주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붓글씨를 써야 돼. 그렇지 않아요? 며칠 밤을 세워서 붓글씨를 써서 26쪽에 달하는, 한 사람당 26쪽 내외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한중 수교 막바지 등소평의 건강이 나빠져 좌초 위기도 있었지만 92년 8월 24일 수교에 성공한다. 내북방 정책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국제정치의 주변국인 대한민국, 국제정치의 변방인 대한민국을 세계의 국제정치의 중심부 국가로 대약진시키는 그런 장대한 국가 전략 목표를 가진 정책이다. 이데올로기 제약이 남아있었던 8, 90년대 상황 속에서 동구권 나라들과 수교를 맺으며 우리나라의 활동 무대를 넓힌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통일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한 6공화국은 군사 정권과 문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며 막을 내린다.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문민 정부의 시작. 이쯤 가면 그 중심에 있었던 대통령의 특별했던 하루, 대통령의 그날. 그때 그 시선을 지금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아찔한 순간이죠. 그날의 사람들이 밝히는 격동의 하루.